키워드로 알아보는 이슈, 다양한 시각으로 보는 뉴스 읽기, 투데이 잡스 3.0. 안녕하세요, 이현경입니다. 제가 매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목요일까지 이독실 씨가 개인 사정으로 자리를 비우게 돼서 저 혼자 진행을 하게 되고요. 금요일 날 컴백하실 예정이시니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투데이 잡스 3.0은요. 경제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왜 이렇게 많이 썼지? 왜 이렇게 많이 저축한 게 없지? 그런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저희 시청자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 경제는 알아두면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알면 알수록 이득이 되는 경제 이야기 잠시 후에 뉴스는 경제다에서 전해드릴 거고요. 요즘에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점점점 이제 뭔가가 좀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삶에서 실천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그래서 환경부와 사단법인 지속가능 월드 네트워크가 함께 진행한 친환경 콘텐츠 공모전 수상 작품을 저희가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수상을 수상한 우리가 공존하는 시간이라는 작품을 함께 감상하려고 하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너와 내가 공존하는 시간. 가까운 로컬푸드 매장에 들러서 장을 보고 왔어요. 로컬푸드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소비되는 먹거리로 이동거리와 유통과정이 짧아 신선하고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여주는 멋진 통로입니다. 오늘은 소소한 일들로 자연과 공존하는 하루를 만들어 보려 해요. 이를테면 매일함을 싹 비우고 다 쓴 기기와 전기를 바로 꺼주고 병을 씻어 다시 활용하는 작고 사소한 도전들로 말이죠. 야외로 음식을 사러 갈 때면 용기를 챙기는 사소한 습관으로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세계는 작은 생명들이 이루어가니까. 사소한 도전과 노력들이 모여 우리가 오래도록 함께하는 꿈을 꿔요. 따끈따끈한 소식을 파헤쳐보는 얼리버드 시사 이슈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시오미 김성훈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시오미라고 던졌는데 그렇게 멀쩡하신 표정으로 맞으시면 제가 머쓱하잖아요. 네. 자, 올 한 해 네. 마무리할 때쯤 되니까 뭐 좀 정리를 해봐야겠다. 기자분들도 한 해 기사 정리 뭐 이런 거 하시나요? 네, 그렇지 않아도 각 분야별로 뭐 결산이라던가 아니면 신년 계획 같은 걸 하는데요. 뭐 저희 부서도 마찬가지로 결산도 하고 신년에는 어떻게 될지 전망 기사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요일 날 김성훈 기자의 특집을 준비했으니까 한 해를 한번 김성훈 기자와 정리해 보시는 것도 빅데이터도 결산을 해야죠. 결산해야죠. 결산해야죠. 네. 예. 자, 오늘은 결산이 아니고요. 빅데이터 세 가지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세 가지 보여주세요. 네 글자로 딱 맞췄네요. 네. 자, 키워드 특별 사면 단행이 됐네요. 맞습니다. 횡령 뇌물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받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새해를 맞아서 사면 복권됩니다.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자녀 형기가 약 5개월 정도 남아 있었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복권은 되지 않아서 오는 2027년 12월까지는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정부가 신년을 앞두고 이들을 비롯한 1,373명에 대해서 28일자로 특별 사면을 단행을 했는데요. 윤석열 정부 이후 8.15 광복절 특사에 이은 두 번째 특사입니다. 이번 명단에는 광복절 특사에서 제외가 됐던 여야 정치인 출신 공직자가 대거 이름을 올렸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94억 원 뇌물수수와 252억 원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 벌금 180억 원과 추징금 35억 원을 부과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1년 8개월 정도 복역을 했었는데요. 건강 문제로 형 집행이 정지돼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이번에 특사 대상자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15년의 자녀 형기뿐만 아니라 미납 벌금인 82억 원도 면제를 받게 됐습니다. 면제가 되는군요. 김경수 전 지사는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포털 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징역 2년형을 확정을 받았는데, 다만 복권 대상에는 들지 못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7년 연말까지는 피선거권이 제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김 전 지사의 범행이 대선 과정에서 이뤄진 대규모 여론조작 사건이었고 당시 그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했을 때 복권은 조금 힘들 것 같다는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정부 출신 주요 인사도 대거 사면이 됐는데요. 박근혜 정부 인사로는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에 연루가 됐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그리고 비서관들이 있었고 국가정보원을 동원한 불법 사찰 의혹에 연루됐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복권이 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네. 안봉근, 이재만,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도 복권이 됐고요. 법무부 관계자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가장 책임이 컸던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이 됐던 점을 고려해서 이런 부분 좀 작용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았다가 가석방으로 풀려났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잔형 면제 복권이 됐고요.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총 13년을 징역을 선고받았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잔형 감형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남은 형기가 7년 남짓이었는데 네. 이번 사면으로 약 3년 뒤에 출소를 하게 됐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우리 사회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과거를 청산하는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모두 함께 힘을 모으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사면을 보니까 정치인이 되게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네. 경제인들을 많이 사면해줬던 이전 사면과 좀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 대통령실과 법무부 설명을 조금 종합을 하면 여야 형평성을 좀 고려했다는 점을 줄곧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번 신년 특사 전체를 아우르는 키워드가 국민통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면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사면을 통해서 국력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순수 정치인의 경우 여야 균형을 고려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인데 사면 대상 정치인 8명 가운데 여당과 야당이 4명씩 동등하게 기계적 균형을 맞췄다는 설명입니다.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적폐청산 수사지휘를 통해 재판에 넘긴 이들도 대거 사면 명단에 포함이 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다만 이번 사면을 겨냥해서 부패 세력과 적폐 세력의 부활 내지는 이명박 부패 세력과 박근혜 적폐 세력을 풀어준 묻지마 대방출 사건이라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일찌감치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신년 특사를 내년 1월 1일 내지는 1월 1일이 아니고 12월 28일로 결정한 것도 이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만료일이 28일이거든요. 요거를 고려한 결정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은 8.15 광복절 특사 때 이전 대통령 사면을 계획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얘기 나왔었잖아요. 네, 다음 기회로 미루자는 참모들 의견에 힘입어서 연말로 좀 미뤄진 건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은 뭐 인수위 때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쭉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야의 반응이 굉장히 극명하게 다르긴 하더라고요. 예. 윤 대통령이 이 부분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을 했는데 소위 적폐 사범들에 대한 과거 관행에 따라 불법에 가담한 공직자를 구제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했다. 이게 지금 뭐 정가의 시각이고요. 국정농단 사건 핵심 피의자였던 박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을 비롯해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라든가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 상징적 인물들을 일제히 사면한 점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 국정원 댓글 사건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윗선의 수사 외압을 폭로하면서 이력 스타덤에 오른 계기가 된 사건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윤 대통령이 검사로서 직을 걸고 처벌하려 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 시절 뭐 국정원 간부들도 일제히 사면하는 것이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다만 내란 성동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 등에 대한 사면은 당초에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미납 추징금 사면도 진지하게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극심한 경기 한파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민간 경제 활성화에도 사활을 걸고 있지만 앞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인 사면 역시 또 고려하지 않은 부분도 이번 사면의 좀 특징이라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 이벤트이긴 하지만 국민들 각자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어서 이슈가 돼서 빅데이터에 아마 검색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근데 사실 사면은 없애자고 다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네, 뭐 사실 이번 사면 규모를 보면서도 여러모로 또 해석이 나올 수가 있는데 저도 조금 의외다라고 생각한 부분도 있었고 예상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번 사면 규모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대국민 통합 메시지라는 부분도 되새겨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여든 야든 각자 생각하는 셈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번 사면 명단을 두고서도 신년까지도 얘기가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게다가 사실은 우리는 뭐 법규 위반에도 벌금 면제해주는 거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국민들께서는 이 형평성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여야의 형평성과 통합을 강조한 신년 특사 소식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어디서 대출을 중단한다는 얘기일까요, 김 기자님? 네, 대부업계 1위 업체이자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인 아프로파이낸셜 대부, 이른바 러시안캐시라고 들어보셨죠? 네. 러시안캐시가 조달 금리 상승을 견디지 못하고 신규 대출 중단을 선언했다는 소식입니다.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네, 마지막 제도권 금융인 대부업계 1위 업체의 개점 휴업이 현실화하면서 저신용자들의 급전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금융권에 따르면 러시안캐시는 지난 26일부터 신용대출을 포함한 모든 신규 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대출 중개사들에게 신규 대출에 대한 중단 안내를 이미 했다고 하고요. 모바일 채널과 플랫폼을 통한 신규 대출 접수도 모두 중단했다고 합니다.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분들은 연장은 가능하지만 새로 대출을 받으려 하는 고객들에 대해서는 중단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하고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올 들어 조달 금리가 지속해서 상승을 했지만 법정 최고 금리가 연 20%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상단에 가까운 금리로 영업을 해오던 대부업계 입장에서는 신규 대출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부업계 조달 금리가 8%대까지 급등을 하면서 1위 업체마저 신규 대출 중단이라는 결정을 내린 건데요. 특히 경기 악화로 저신용자들의 연체율도 증가세를 보이면서 이달 들어서 업황이 급격히 나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주요 조달 창구인 캐피타사들도 유동성 어려움을 겪으면서 조달 자체가 어려워진 상황이라면서 대부업계가 문을 닫으면 기존 대부업의 차주였던 저신용자들은 모두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잖아요. 사실은 뭐 대출을 할 수 있는 규모가 줄어든다고 하면 그 신용 점수가 높으신 분들은 사실 그런 분들은 대출 안 받아도 되는 분도 많고, 그렇죠. 그래도 뭐 금리를 조금 더 주면 된다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이런 대부 업체를 이용할 정도로 신용이 낮으신 분들은 여기 말고는 동구할 데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실제로 저신용자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 대부업체라던가 이 뭐 정말 급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 곳을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데, 이 러시안캐시도 지금 사실 신규 대출을 중단했다는 소식 알려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왜 대출 중단이 이루어졌을까 조금 더 면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정부에서 어떤 대출 규모를 조금 줄여야 된다라는 큰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부채가 거기에 따라서 어떤 뭐 금융기관이라든가 대부업체들도 좀 어느 정도 수긍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대출액을 더 증액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조달 금리가 8%대까지 급등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 법정 최고 금리인 20%로 설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이상 못 받는 이 부분에 거잖아요.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간극이 서로 맞아가면서 더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좀 줄어들 것 같다라고 판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저신용자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연체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3명을 빌려줬는데 1명이 연체를 낸다던가 상환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도 회사 측에 이루어질 리스크도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프로파이낸셜 대부 측은 저신용자 대상 신용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지만 금리 인상에 따른 조달금리 상승, 또 최근 경기 상황이 악화되면서 부득이하게 신규 대출 취급을 중단했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향후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신규 대출을 좀 재개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결국 관건은 금리 추이가 될 것 같고요. 정부의 어떤 대출 규모, 이 부분에 대해서 완화 정책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대부업체들의 움직임도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경제의 흐름을 봤을 때 정부에서는 가계부채가 원체 많으니까 대출을 줄이라고 금융업계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그 한파를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받게 되니까 이게 참 양쪽을 다 가져가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실제로 공식적인
앞으로 파이낸셜 대부 업체 같은 경우가 신규 대출을 중단했다면 정말 급전이 필요하신 저신용자들은 더 음성적인 시장, 그렇죠. 네, 사채 시장으로 떠밀릴 수밖에 수밖에 없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안전 마련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정부에서 보통 너무 빚으로 시달리고 어려울 때는 기간만 조금 미뤄줘도 유예만 네. 좀 해줘도 그동안 또 근로를 통해서 조금씩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으니까 네네. 서민들이 숨 쉴 수 있는 그죠?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여러 나라에서 네. 여러 형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자, 마지막은 3년 만에 그럼 저 제아의 종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네요? 네, 제아의 종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됐고 3년 만에 열리다 보니까 또 많은 인원이 운집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렇죠. 한 상황입니다. 10만 명? 예. 제아의 종 항상 행사를 하면 그 해를 빛냈던 뭐 가장 유명한 분들이 누가 모여서 일단 또 타종 행사를 하는데요. 누가 나오는가 하고 보니까 또 요즘 또 핫하신 핫하신? 네, 축구 선수 조규성 선수가 참여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조규성 선수를 비롯한 10명의 뭐 타종 행사 참여 인원이 결정이 됐다고 서울시가 밝혔는데요. 국가대표로서 국위를 선양한 인물이라던가 우리 이웃을 정의롭고 안전하게 지켜준 인물,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자기 분야에서 성과를 낸 인물 등을 주로 선발을 하는데 올해도 7개 분야에서 총 10명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앞서 조규성 선수, 복근이 대단하시더라고요. 네. 조규성 선수 외에도 폭우 때 장애물을 치우고 배수구를 뚫어서 시민들을 위험에서 구한 이른바 강남 순환도로 의인이 계십니다. 멋있으신 최영진 분이죠. 씨가 계시고요.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배우 한지민 씨의 언니 영희 역으로 출연해서 화제가 됐었던 정은혜 미술 작가, 그리고 서울시 홍보대사인 개그맨 김태균 씨와 쇼트트랙 선수 박지원 씨 등이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조금 설명을 드리면 구숙정 대한민국 전몰군경 미망인의 서울특별시 지부장하고요. 김준경 소방관, 김동준 서울시 복지상 대상 수상자. 네, 그리고 이분은 좀 발음이 어려워서 제가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응우 옌티 땀띵 서울시 봉사상 대상 수상자고요. 아, 베트남 분이신가 네, 봐요. 예. 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등이 시민 대표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복근 화났다는데 요즘 조규성 씨가 진짜 핫해가지고 네, 그죠? 복근이 제일 핫하더라고요. 아, 복근이 네. 제일 핫해요? 네. 하여튼 미모가 굉장히 핫한 그런 네. 상황이긴 한데 원래도 많이들 가시겠지만 조규성 선수 온다면 더 많이 가시지 않을까. 멀리서라도 뭐 그죠? 보고 싶은 마음이 충만하다면 예. 네, 늦은 시각에 부심각으로 달려갈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이면 약간 우리 걱정되잖아요. 그럼 뭐 대책이 있을까요? 대책이 있습니다. 있어요? 네, 올해 네. 타종 행사는 보신각뿐만 아니라 광화문 광장하고요. 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이른바 DDP라고 하죠. 여기서도 생중계를 한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열리는 행사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인원이 몰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네. 되는 상황이어서 인파를 분산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내놓은 대책인데요. 서울시는 해당 장소에 330인치 스크린을 각각 설치하고 오후 10시 50분, 31일 오후 10시 50분 식전 행사부터 타종 행사 전체를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아, 행사 당일인 31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30분까지는 보신각 일대 차도를 전면 통제하기로 했고요. 못 지나가요? 네, 31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는 지하철 1호선 종강역을 무정차 통과하기로 했습니다. 그 불꽃놀이 축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사 후 귀갓길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대중교통은 오전 2시까지 연장 운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타종 행사가 3년 만에 열리는 만큼 시민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행사를 철저하게 준비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제아의 종소리를 모처럼 만끽하고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요즘 광화문이 진짜 아름답잖아요. 네네. 그래서 밤이 되면 너무 예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종강역도 안 서고 버스도 다 지나치게 되니까 우회해서 이제 걸어서 오셔야 된다는 점만 감안하시면 뜻깊은 행사가 되지 않을까. 저 작년 12월 31일 때 메타버스로 제아의 행사 이런 거 메타버스요? 네. 네. 제페토로 이렇게 아. 그런 거로 이제 새해 해맞이 행사 이런 거를 지자체에서 다 대신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네네네. 대면으로 행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이게 보는 것만 못하더라고요. 제아의 종소리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아마 그럴 겁니다. 연말은 이렇게 막 정말 북적북적한 그쵸. 분위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나는 이런 좀 분위기를 좀 느끼고 싶다, 만끽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아의 종소리 행사장에 가시면 될 것 같고, 또 뭐 성탄절 노래 중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고요한 밤,
거룩 한방. 저 또 고요한 스타일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유선을 통해 화면을 그렇죠. 통해서 저는 또 보는 걸 좋아하는데 또 공교롭게도 광화문 광장 DDP에서 볼 수 있다고 하니까 네. 저는 인구 밀도가 약간 낮은 데서 보거나 그런 그렇죠. 가정에서 시청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종치는 장면인데 네. 되게 그 뜻깊은 자신만의 의식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의 마음을 전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날씨도 춥고 밤늦게 네. 종소리 들으러 여기까지 와요. 그랬는데 그게 자신의 삶을 좀 소중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한 해를 이제 그렇게 시작해보자. 항상 그 제야의 종소리 하면 생각이 나던 게 연말 시상식 맞아요. 하면 제야의 종소리 같이 듣지 맞아요. 않습니까? 그리고 모 방송사 연기대상 같은 경우에는 제야의 종소리가 울리고 나서 대상을 발표를 시상하는데 새해 선물로는 뭐 그만한 게 있었을까? 그분한테는 그렇겠네요. 그런 생각도 네. 좀 들고요. 김상훈 기자 줄줄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집에서 생중계 많이 보셨군요. 저는 또 케이블 가이 출신이기 때문에 제야의 종소리를 집에서만 뭐 수십 번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현장에 한번 나갈 법도 한데 또 그쵸. 이제 지금 집에 가족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과 또 고요한 밤을 보내는 걸로 목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한 2, 3년 후면은 데리고 나가도 될 것 같긴 해요. 또 그 친구의 스타일이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네. 네. 그 전까지는 부모님의 의사가 중요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3년 만에 대면으로 행사를 열 수 있다는 게 다행이고 내년에는 마스크를 좀 벗고 그쵸. 제야의 네. 종소리 들을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저도 조규성 선수가 보고 싶기는 한데 어찌까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단 올해는 뭐 아직까지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써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또 날씨가 추우니까 네. 또 마스크 고맙죠. 나의 또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를 쓴다 생각하면 정신 승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미세먼지도 요즘 또 심하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가 도움된다 생각하면 괜찮겠네요. 예, 어쨌든 제아의 종소리 소식까지 김성훈 기자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국민신문고를 울려라! 학교 앞이 차도라 너무 위험해요. 둥둥 국민신문고를 울려라! 선천성 질병 진단을 받았는데 의료비 지원을 못 받아요. 둥둥 국민신문고를 울려라! 섬마을에 백길이 없어서 육지로 가는 게 정말 불편해요. 둥둥 국민신문고를 울려라! 난 국민고충 민원 해결사! 둥둥 국민신문고를 울려라! 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네, 뉴스 읽기로 시작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요절복통 도미노 토크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경제다로 함께하겠습니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의 김현우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은 내년에 다이어트 안 하셔도 되겠는데요? 올해 말에 조금 성공했고 이제 쭉 이어나가야죠. 네. 다이어트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다이어트 성공한 남자랑 결혼하지 말라고 하던데. 왜냐하면 네. 그렇게까지 이렇게 정신승리하는 남자가 결혼하면 힘들다. 정말 힘들긴 힘들더라고요. 이게 먹을 것의 유혹 앞에서는 요즘에 또 맛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신문에 봐도 너무 맛있는 음식 사진을 보면 네. 우리나라는 이렇게 퓨전 해가지고 우리의 것으로 해석해서 맛있게 내놓는 음식들이 너무- 많은가 모르겠어요. 네. 치킨도 뭐 끝도 없이 나와요. 새로운 치킨들이. 그래서 그러니까요. 네. 최근에 저는 쌀가루가 들어간 치킨을 새로 또 개발해가지고 마늘 들어가 있는 거. 예, 끝이 없습니다. 예. 진짜. 자, 바람잘 없는 경제 분야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올해는 왜 이렇게 춥다고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경제 분야도.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뭐 날씨만 추운 게 아니라 진짜 경제 분야의 좋은 소식을 전해드렸던 기억이 없네요. 그러네요. 2022년 1월 1일부터 쭉 지금까지 기억을 되짚어 보니까 이 분야에서는 좀 좋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수출이 좋을 때도 있고 반도체가 좋을 때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뭐 주식이 좋을 때도 있고 네. 주식이 좀 안 좋으면 뭐 부동산이 좋을 때도 있고 그랬는데 맞습니다. 근데 올해는 글쎄요. 다 안 좋은 상황에서 작년보다 조금 나아졌습니다라는 거. 근데 워낙 이제 작년에 안 좋았었으니까 뭐 기저효과 때문에 그런 수치들도 뭐 성장률이나 이런 것도 간간히 나오긴 했었지만 올해도 너무 안 좋았었던. 네. 근데 진짜 엎친다에 덮친 격으로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났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시장 전문가분들, 그러니까 뭐 주식에 오랫동안 주식시장에서 한 20년, 30년 정도 일을 하셨던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본인이 일을 해왔던 여지껏 한 20, 30년 시장 중에 이렇게 힘든 한 해는 없었다라고 표현을 하실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인 투자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이 전문가분들도 처음 겪어보는 일들이 막 쏟아지는, 그렇게 변수가 무수하게 많은 한 해였는데 일반 투자자분들이 작년 말이나 이때 뛰어드신 분들은 금융시장에서도 굉장히 큰 충격을 받으셨을 것이고, 뭐 네.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고 정말 힘든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팬데믹이 와서 첫 해하고 두 번째 해는 실물 경제는 좀 어려웠어도 네. 자산 시장이 원체 뜨거웠기 때문에 그렇죠. 또 그냥 그 흐름에 이렇게 좀 견뎠던 면이 있었는데 네. 수출도 좀 좋았었고요. 반도체 맞습니다. 같은 경우는. 그런데 올해는 진짜 어떻게 숨쉴 구멍이 없이 코를 두 개 다 막은 느낌이에요. 입으로 이렇게 숨을 쉬면서 입으로 밥도 먹고 잠도 네. 자야 되는. 진짜 끔찍한.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실물 경제가 어려워도 자산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내가 그걸로 인해서 돈을 못 벌었다고 하더라도 일말의 희망은 있어요. 견뎌지거든요. 네, 나도 투자를 하면 저 정도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는데 올해는 그냥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쭉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듯이, 그것도 사실은 그런 뭐 주식시장이라든가 어떤 자산시장이 이 하락을 할 때는 단기간 내에 끝난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야말로 뭐 속된 말로 피를 말린다라고 하죠. 쭉 아주 천천히 빠지면서 이게 바닥인가 싶었는데 미끄럼틀 타듯이 쭉, 그 스키장 가면 초심자용 슬로프 있잖아요. 네. 아주 경사가 완만한데 어쨌든 계속 내려가는 뭐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네. 그래서 전부 다들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초심자는 내려가면서 그러잖아요. 어디까지 가는 거야? 어디까지 가야 돼? 언제까지- 길어. 무서워 죽겠는데 어디까지 가는 거야? 코스도 엄청나게 긴데 이게 끝인가 싶을 생각도, 그런 걱정도 좀 들고요. 네, 맞아요. 바닥인가 싶었는데 지하실이 있었어요. 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분야별로 연말에 경제 분야를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코로나가 아니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었어요. 이게 이렇게까지 전 세계인을 피를 말릴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벌써 거의 1년이 돼가고 있어요. 네, 그렇죠. 한 10개월 됐죠. 네, 2월 2월달이었으니까. 24일이었으니까 이제 뭐 한두 달 정도만 지나면은 거의 1년, 이제 뭐 300일이 넘도록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처음에 전쟁이 발발했을 때도 전 세계적인 주요 이제 시각들이 러시아의 압도적인 승리로 빨리 끝날 것이다라고 예측한 3주 뭐. 그렇죠. 그런 측면들이 있었는데 우크라이나도 선방을 하면서,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이제 전 세계적인 지탄 뭐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굉장히 이제 장기화되고 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무수한 많은 일들이, 야, 이게 단순히 두 국가만의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우리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던.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시중에 돈이 굉장히 많이 풀리고, 이로 인해서 이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걱정됐었잖아요. 네. 이제 돈이 많이 풀리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야, 이제 물가가 많이 오르겠구나, 팬데믹이 끝나가면서 이제 물가 좀 잡아야겠네라고 슬슬 준비하던 와중에 갑자기 전쟁이 발발을 하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공급망 이슈가 생기기 시작했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뭐 유럽의 빵 공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곡물 생산량이 어마어마한, 네. 전 세계 수출량의 한 10%를 넘게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밀가루 잘 안 먹는데, 뭐 빵 안 먹는데 쌀이 주식인데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촉발되는 문제점들을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뭐 쉽게 얘기해서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4위 정도 돼요. 근데 이 옥수수가 우크라이나에서 어느 정도 수출이 막히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 이것들을 대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뭐 미국에서 생산하는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른 유럽 지역이나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 사료도 부족하게 되고, 사료가 부족하니까 돼지고기를 키우는데 돼지고기 가격도 올라가게 되고, 그러니까 엉뚱하게 곡물이 줄어들면서 고기값도 오르게 되는, 근데 이 식료품 시장에서의 물가 상승을 촉발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었고, 또 가장 큰 게 에너지 위기였죠. 네, 그렇죠. 러시아에서 나오던 뭐 천연가스라든가 석탄, 석유 이런 것들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가 여러 국가에 내려지다 보니까 사실 우리는 필요하긴 한데 그걸 못 쓰게 하니 뭐 안 따를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특히나 뭐 유럽 지역 이런 곳에서 천연가스를 직접적, 뭐 간접적으로 공급받는 국가들이 굉장히 힘들었고, 거기서 또 다른 곳에서 수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전 세계의 물량이 좀 부족한 일이 벌어졌고, 그러다 보니 우리도 힘들어지고 겨울에 난방비 걱정을 더 심하게 하게 되는, 지금 또 이제 지구 북반구가 겨울에 들어서기 시작했잖아요. 이러면 또 에너지 난이 더 심각해질 텐데,
아직까지도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확실하지가 않은 이런 상황, 뭐 핵전쟁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아직까지도 굉장히 뭐 고민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전쟁 때문에 이렇게 물가가 급격하게 급등할지는 사실상 아무도 뭐 예견을 못했었던 상황인 거죠. 전쟁이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도 예상을 못한 그렇죠. 상황이었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우크라이나로 시작해서 에너지 전쟁까지 오면서 이 인플레이션까지 가는. 네. 이게 너무 심해요. 너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 요때만 하더라도 금리만 올리면 시중에 풀려 있는 돈을 조금 회수하면서 맞아요. 잡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사실은 작년 말부터 슬슬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금리도 원래는 이 코로나 그 한창 중에는 한 0.5% 정도였다가 작년 말에는 한 1%까지 올라왔어요. 이제 정상 수준으로 복귀하는구나라고 다들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오다 보니까 급격하게 올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0.25% 정도 수준이었던 기준금리가 4.5%까지 올라갔고, 우리나라도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아직 물가는 확연하게 잡히는 모습은 안 보이고 이제 살짝 꺾이긴 했으나 그 기대감에 또 다시 오르지 않을까라고 하는 노파심에 금리 인상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미국도 엄포를 놓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여기서 중단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물가가 오르는 이 상황,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리는데 그것들이 이제 실물 그리고 우리의 생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뭐 대출 금리도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삶은 더 팍팍해지고 있고 소득은 또 그만큼 뒷받침되어지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 전망도 그렇게 썩 밝지는 않은 이런 소식을 또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자꾸 올라간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기준금리를 6번이나 올리는 해가 제 머리가 나빠서 그런가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적이 없었죠. 그러니까 사실 금리를 올리는 건 예전에는 금통위가 1월부터 12월까지 올리면서 매월 올릴 수도 있었어요. 근데 네. 그게 중간에 한번 바뀌면서 금리의 인상과 뭐 하락을 결정하는 그 금통위 회의는 8번밖에 안 열립니다. 그러니까 3월, 3, 6, 9, 12는 빼고 나머지 달에만 이제 금리의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 8번 중에 6번을 올릴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금리의 조정 간격은 0.25%포인트씩 하는 게 일반적이었죠. 사실 그게 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 뭐 한 단계씩 올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뭐 0.5%포인트냐, 0.75%, 뭐 빅스텝이냐, 자이언트 스텝이냐는 이제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린.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물가가 안 잡히고 있는, 그러니까 참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지금 소장님 보시기에 네. 금리를 0.25%포인트 그 회의하시면서도 엄청나게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0.25%포인트씩 올렸는데 그게 실물 경제의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좀 도움이 된 것 같으세요? 어때요? 이게 사실상 의견이 지금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많은 이제 경제학자분들이 과거를 회상했을 때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의 물가 상승을 억제했느냐는 그것도 판단이 갈릴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인플레이션 오는 이유는 단순히 시중에 유동성이 많아져서 돈이 흔해졌기 때문만은 아니잖아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급망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네. 즉 수요보다는 공급이 달렸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물가가 많이 오른 면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금리를 어쩔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안 올리는 게 맞느냐라고 봤을 때는 유동성도 많이 풀려 있는 상황에서 이거라도 잡아야지. 그래서 사실 금리를 안 올렸으면 물가가 더 큰 폭으로 걷잡을 수 없이 올랐을 것이다라고 바라보는 시각이 많기는 한데, 금리 인상만이 이번 인플레이션의 해결책은 아니었다. 사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급망 이슈가 해결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아무리 올려봐야 수요는 어느 정도 억제가 되겠지만 공급이 늘어나진 않으니까, 그래서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다라는 것도 전 세계가 한 번 더 배운 계기가 네.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도 저는 미국보다 한국이 좀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어쨌든 한국은행의 흐름은 대략 예상이 가능하고 이창용 총재 얘기한 거는 다음에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네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예상 가능한데 파월 의장이 한 얘기는 나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라고 이러고 왼쪽으로 가놓고 어쩔 수가 없었어. 몰랐어. 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실은 미국을 보고 가면 돼요. 네. 그래도 앞에서 어떻게 가는지 방향은 있잖아요. 네. 뭐 미국이 계속 올리겠다라고 하는데 싫어, 우리는 계속 내릴 거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최소한 그렇죠. 미국이 역전됐는데 금리가 미국보다는 높아져야 되지 않나라는 방향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말씀하셨다시피 파월 의장도 4월 지난 이제 여름이 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시장에 자신감이 있었어요. 뭐 물가 인플레는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정도로. 네. 그런데 이제 중간에 말을 바꿨죠. 한 달, 두 달 뒤의 일은 우리도 예측할 수 없다. 그때그때 최선을 다해서 대응한다라는 표현을 쓰다 보니까 연준도 이제 시장에서 연준을 못 믿기 시작한 그 신뢰도도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죠. 떨어져 있는 네. 상황이고 파월 의장도 본인을 믿지 못할 거예요. 솔직히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예측할 수 없는 것이고 물론 앞으로의 금리 방향이나 목표 정도 어느 정도 추상적인 그 방향은 있으나 네. 그것도 뭐 지켜지지가 않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나마 말씀해 주신 대로 연준의 고민보다는 우리의 고민이 좀 덜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전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 우리나라의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낮으면 예. 우리 다 빠져나가서 난리가 날 거다. 네. 그랬는데 뭐 그냥 견디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상 금리가 역전됐던 시기가 과거에 없었던 건 아니에요. 네. 늘 경제 위기를 겪고 금리가 바닥을 친 이후에 미국이 먼저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네. 우리는 그 역전된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일정 기간 함께 하다가 네.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후에는 다시 우리나라 금리가 높아지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사실 금리를 올린다라는 전제 조건 자체가 뭐냐 하면 이제는 문제가 해결됐다. 네. 감기가 다 나았으니까 이제는 약도 끊고 밥 먹어도 돼. 그렇죠. 밥도 이제 슬슬 먹기 시작하고 네. 뭐 창문 좀 열어서 환기도 시키고 찬바람 좀 쐬고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체력이 회복됐을 때 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늘 미국 같은 선진국이라든가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좀 크고 탄탄한 나라들 먼저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니까 역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우리는 그거보다 회복이 좀 더뎠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면서 그렇죠. 슬슬 올려가다가 야 이대로 되면 안 되겠어 해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보다 높아지는 그런 상황들을 쭉 겪었었는데 이게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사실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금리 역전 현상이 오래 지속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국내의 자본이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는 그렇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질 수는 있는데 지금 이 역전 상황이 언제까지 길어질지는 뭐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보다 더 주식시장이 더 나빠질 가능성은?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나는 이게- 부장님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야지. 지금이 바닥입니다. 조금만 견디십시오라고 얘기해야지. 더 나빠질 가능성도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니까요. 사실 본격적인 침체가 오지는 않았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힘든 건 맞는데 금리를 올림으로 인해 가지고 그로 인한 침체가 오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지금 고용이 굉장히 탄탄하게 뒷받침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편이에요. 우리나라도 사실 그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일자리는 늘 없어왔지만 지금은 일손이 부족한 상황인 거고. 약간 매치가 안 돼서 그렇다는 매치가 거죠. 안 되죠. 그리고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기존 일자리에서 다른 일자리로 변경되는데 이게 다시 회귀가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을 미국에서도 보이고 있으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업률은 계속적으로 탄탄하게 뒷받침되고 있고 사실 침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자리가 없는 그러니까 실직을 한 사람들이 늘어나서 소득이 무너지고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게 사실 침체라고 볼 수 있는데 성장률은 떨어지는데 일자리는 탄탄하게 실업률은 굉장히 낮은 이 상태가 유지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침체는 오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 상태로 쭉 회복이 되면 좋은데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뭔가 이 경제 구조가 힘들어지고 그로 인해서 실업률이 증가하는 실질적인 본격적인 침체가 오기 시작하면 이게 기업의 실적에 연결이 될 것이고 그 실적이 나타나는 건 사실은 내년 하반기 정도거든요. 그런 이 텀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따져본다면은 내년 초반까지는 주식시장이 더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분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지금 콧물 찍는 감기 몸살인데 길어지면 이제 폐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입원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폐렴으로 갈 수도 있다. 갈 수도 있다. 그럼 그렇게 되면 그때는 또 금리를 낮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한 발 앞서 나가서 그렇게 금리를 낮추게 되면 다시 주식시장이 떠오르지 않겠느냐. 늘 뒤에 보면 어떤 말이 맞았는지 답은 나오지만 그 전에 들어보면 뭐든 그럴듯합니다. 맞아요. 뭐든 그럴듯해요. 장항준 감독이 다른 얘기인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불행은 준비하고 있으면 오지 않는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 대비하고 있으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오는데 생각지도 못한 데서 뒤에서 칼을 꽂는다고. 네. 이게 경제에서도 사실 늘 비관론자분들 계시잖아요. 네. 주시장 폭락할 거고 주택시장 폭락할 거고 그런 분들은 쭉 있어 왔는데 그것들이 잘 맞지 않는 이유는 또 뭐냐 하면 그분들이 틀린 해석을 한 게 아니라
그런 경고들을 계속 시장에 보내다 보니까 사실 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전혀 아예 근거가 없는 뭐 외계인이 갑자기 침공해서 이제 우리는 끝났습니다라고 한다면 무시해도 좋을 아바타인가요? 어쩔 수 예. 없는 얘기니까.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런 이유로 이렇게 해서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신호를 보내면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면 이렇게 대비하면 되지? 라고 해서 좀 극복해 왔던 것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늘 예상하지 못한 데서 네. 등 뒤에 칼을 꽂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장 감독님의 표현이 너무 많았더라고요. 네. 불행은 등에서 원래 뒤에서 칼을 이렇게 꽂는다. 갑자기 제가 척키처럼. 예. 그러면요, 네. 이건 그냥 변의 질문인데. 보통 일상생활을 하는 생활인들은 네. 지금 이제 경제가 어려워질 거란 대략적인 예상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이걸 알고서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대비하는 게 견디기가 좀 나은 건 맞네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네. 일상생활에서 지금 힘들다라고 하는데 물가는 자꾸 오르고 있고 사실 물가가 10% 올랐다라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연봉이 10% 깎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내 소득이 10% 깎인 건데 이제 내년 연봉 협상 때 그걸 10% 올려주세요라고 하기는 쉽지도 않고. 안 될걸요? 예, 고용시장에서 이제 일손을 구하기 어려운 일부 업종 중에서는 그만큼 임금을 또 올려줘야 될 것이고. 네. 근데 그 임금을 올려주게 되면 우리가 늘 교과서적으로 배웠던 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또 발생을 할 텐데 그럼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또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소득을 늘리는 거는 어려우니 네. 지출을 줄이는 것밖에는 사실 답이 없다. 근데 지출을 줄이면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사실은 금리를 올리는 것 자체가 침체가 아프지 않게끔 오게 하는 백신 같은 거 아닐까 싶어요. 백신도 아주 약한 바이러스를 집어넣어서 살짝 앓게 그리고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놓고 항체를 만들게 하는 것처럼 금리를 올리는 거는 우리 시장 경제에 별로 사실은 좋은 건 아닙니다. 돈이 많이 풀려야 투자도 늘어나고 그렇죠. 뭐 기업도 뭔가 일자리를 늘리고 하는 것인데 금리를 올리면서 그런 것들을 줄이는 이유는 살짝 아프게 만들어서 과열되는 걸 막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우리가 감내를 해야 되는, 그래서 지출을 줄이는 그 고통이 길게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 상태에서 한 상반기 정도 지나가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로 이것들이 통계로 나오고도 있어요. 그러니까 6개월 후에 상황이 어떨 것 같습니까? 네. 뭐 우리나라의 뭐 경기가 어떨 것 같습니까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전망이 어떨 것 같습니까라는 걸 계속적으로 의견을 청취를 하는데 앞으로 6개월 후에 금리가 지금보다 오를 것 같다. 지금보다 오를 것 같긴 하지만 그 오른다라는 수준 자체가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오를 것 같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한 40명 정도 됐다면 지금은 오를 것 같다라고 한 사람이 한 30명 정도 되는 좀 수준. 줄었어요. 조금 줄은. 그러니까 오를 것 같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오를 것 같진 않은데, 그리고 경기도 안 좋아질 것 같긴 하지만 뭐 지난달에 봤을 때는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요. 라면 그래도 안 좋을 것 같긴 하지만 버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의 느낌 정도. 그러니까 앞으로 전망이 다들 좋지는 않은데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뭐 설문에 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머리가 되게 아픈데 진통제 좀 먹은 기분이군요. 정확한 것 같아요. 되게 아프고 힘든데 그래도 어제보다는 살짝 나은 거, 열 좀 나은 것 떨어졌나? 뭐 이런 느낌. 요 정도? 네, 그 정도 느낌. 근데 최근에 보니까 집값이 꺾였다는 기사가 많이 나와요. 네. 많이 꺾였습니다. 진짜 많이 내렸어요, 집값이? 실제로 통계로 보면 많이 내리긴 했어요. 1월부터 11월까지의 전국 이제 부동산 매매 지수라든가 네. 가격 지수를 보게 되면 거의 5% 가까이 떨어지기는 했습니다. 5%? 그런데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될 건 뭐냐 하면 이 부동산 시장에서 하락이 있을 때는 네. 거래량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네, 과거 그렇겠죠. 시기에도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식시장에서 가격이 급등할 때는 거래량이 늘어납니다. 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가격이 급락할 때도 거래량이 늘어요. 팔고 막 이렇게 하니까. 네, 사고 팔고 하는데 사자는 수요가 많아가지고 가격이 올라갈 때도 거래량이 늘어나고, 팔자고 하는 수요가 많아질 때도 가격이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늘어나는데, 재미난 건 주택시장에서는 거래량이 급감하는 시기에 가격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걸 한편으로 해석하자면 우리나라에서 뭐 주식시장을 예를 들자면 주식이 100만 주 있는데 거래가 안 되고 있어요. 그중에 10,000원짜리 주식이 갑자기 한 주가 딱 거래되면서 11,000원에 거래됐다. 그러면 이게 11,000원으로 보이잖아요. 원래는 그렇게 평가가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게 적당한 가격이 맞느냐, 적정 가격이 맞느냐가 의심스럽습니다. 근데 부동산 시장은 늘 그랬거든요. 가격이 오를 때는 거래량이 굉장히 많아서 촘촘하게 가격이 형성이 되는데, 지금처럼 가격이 하락될 때는
정말 가뭄에 콩나듯 뜨문뜨문 급매, 급급매 이런 것들이 가격을 결정해놔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인 하락이냐 아니냐는 또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여지가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이 얼어붙은 건 맞습니다. 그리고 하락 국면에 들어섰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내놓는 부동산 뭐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완화 기조로 돌아서긴 했는데 진짜 심리가 꽁꽁 얼어붙은 게 무엇 때문이냐는 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금리가 많이 오른 면도 있고 그동안의 규제가 강한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래량을 비교해 보자면 작년 1월부터 10월 대비 올해 1월부터 10월이 거래량이 반토막입니다. 안 판다는 얘기고 안 팔고 안 산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안 팔까? 사실은 손바뀜이 많이 일어났죠. 작년, 재작년에 많이 일어났는데 주식은 오늘 샀다가 내일 팔아도 되고요. 아침에 샀다가 오후에 팔 수도 있어요. 근데 주택은 1월에 샀는데 오늘 부동산에 가보니까 5월에 보니까 가격이 많이 올랐네? 팔까?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뭐 양도세도 많이 있지만 그보다는 아니 무슨 5개월 만에 이사를 가 집을 팔고 아이고 안 돼. 이거 자체가 사실상 일어나기가 힘든 시장이라는 게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1, 2월에 거래량이 작년, 재작년에 거래량이 이렇게 많았었으니 사실 그렇게 거래된 물량들은 시장에 나올 때까지는 텀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1, 2년은 있어야죠. 그렇죠. 최소. 뭐 그중에 이제 양도세 중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물론 유예되기는 했으나 그런 것들을 앞에 두고 뭐 똘똘한 한 채 내지는 두 채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내놓은 것들이 거래된 경우는 있었는데 지금도 사실 급매나 급매 아니면 뭐 내놔도 안 팔려야 하지만 그 물량 자체가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하락하는 거는 그런 분위기를 보이는 건 맞는데 이 전체적으로 나는 이렇게 비싸게 집을 샀는데 이렇게 가격이 떨어져서 어떡하나 그런 경우에는 사실 안 팔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는 수요들이 있어서 거래량이 감소하고 앞으로 또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는 이유는 거기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입장을 잘 생각해 보면 네. 대충 미루어 짐작이 가능할 것 같아요. 사는 사람은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오르는데 나 이자 부담 좀 힘들어. 네. 파는 사람은 뭐야 내가 얼마에 샀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집을 사실 분들의 경우에는 발품을 많이 팔 수밖에 없어요. 많이 팔 수밖에 없고 사실상 살려고 하더라도 두 가지 걱정이 들어요. 지금 한 가지는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금리. 예. 그러니까 내 현금을 다 가지고 집을 사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없잖아요. 빚을 지고 사야 되는데 그 부담 자체가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뭐 2배 이상 늘어버렸으니까 그게 일단 부담인 거고 그럼 금리가 떨어지면 뭐 집을 살 것이냐. 심리가 조금 달라지긴 하겠지만 지금 사람들의 불안은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그러니까 떨어지고 있다라고 계속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네. 5억짜리 집이 4억 5천이래. 그러면 싸지니까 사자. 네. 이 마음이 들지 않고 4억 5천이 4억 3천이 되면 어떡하지? 좀 기다려볼까? 그 관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시장을 한번 지켜볼까라고 하는데 그렇게 뭔가 우리가 캐치할 정도의 거래량은 많지도 않고 그래서 이 시장 상황은 앞으로 금리가 좀 하락하는 국면 그리고 이제는 금리 다 내렸습니다 할 때까지는 이 분위기는 쭉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집을 한 채 사셔야 되는 분들의 경우에는 모르겠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죠. 네. 계속적으로 이 분위기를 봐야 되더라고요. 쫓아가셔야 돼요. 제가 이제 은행에 다른 일로 갔다가 네. 대출 금리를 물어봤더니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실제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얼마 안 돼요. 맞아요. 예. 뭐 DSLR을 적용하니까 카메라 이름이 DSR. 예. DSLR이 아니라 DSR을 적용하니까 내 소득을 다 합쳐서 거기 얼마만큼만 되는 맞아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대출을 끼고 집을 구매를 하고 싶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건 체크를 미리 하셔야 자금 계획을 세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그 DSR이라는 것 자체가 1년 동안 총 내가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연봉의 40%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건데 거잖아요. 이게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작년, 재작년하고 달라진 게 소득은 그대로인데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내야 될 이자액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LTV를 조금 완화를 해줘도 소용이 없어요. 네. DSR이 꽉 막혀 있는 이상은 대출을 받으러 갔는데 오히려 한도는 더 줄어버린. 네. 그러면 만기를 더 늘릴 수밖에 없는데 그 만기도 지금 뭐 30년, 40년 최장 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저 40년 지금 40년 받으면 그 100세 전에 다 갚을 수 있는데. 뭐 중간에 판다라고 생각들을 다 하시네. 그 문제는 40년에서 50년으로 길어지면 그러면 금리 부담이 줄어드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총액은 늘잖아요. 총액은 늘면서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서 그 효과가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10년 상환과 30년 상환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1억을 갖다가 10년에 나눠내는 건 1년에 1,000만 원씩 갚아야 되지만 네. 30년에 나눠내게 되면 1년에 뭐 350만 원 정도 수준 이렇게 확 떨어지잖아요. 부담 자체가. 근데 이걸 40년, 50년으로 늘려봐야 이자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드라마틱한 효과가 안 주는군요. 안 나타나요. 결국은 DSR 규제를 풀어주든가 아니면 금리가
급격하게 낮아지든가 아니면 내 소득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 셋 다 지금 상황에서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 대출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 근데 DSR 묶여 있으면 LTV가 올라가도 사실상 대출을 받아가지고 지금 집을 사기에는 실수요자분들도 80%까지 대출 해준다고 해봐야 힘들다는 거죠. 예, 근데 영끌하셔서 집 사신 분들은 소득이 60%를 빚감대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통계가 나왔는데 이 DSR이 60.6%가 네. 평균으로 잡혔어요. 그러니까 1년 연봉의 60% 넘게 대출 이자와 원금을 내고 있다라는 거니까 사실은 생활이 굉장히 팍팍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야, 금리가 올라가서 내가 대출 이자를 못 갚아서 우리는 이제 망했네. 예전에 있었던 하우스포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규제로 인해서 미리 사전에 방지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문제는 집값보다 거의 집값에 비슷하게 대출을 해주다 보니 집값이 살짝 떨어지게 됐을 때 정말 말 그대로 가진 게 집밖에 없는데 빚이 더 많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하우스포. 내 집은 은행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들이 생겼는데 지금은 뭐냐면 그건 규제를 꽉 눌러놔서 집값 대비해서 절반밖에 대출 안 해줄 거예요 라는 식으로 눌러놓다 보니까 집값이 떨어져도 이건 버틸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구매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네. 월급은 그대로인데 여기서 고정 지출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 뭔가를 줄여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걱정거리가 있으시다라는 분들을 보면 대출 금리가 올라서 걱정이에요는 1차적인 거고 줄일 걸 찾아보는데 줄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뭘 줄여야 될까요? 라는 고민을 늘어놓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끼껏 하는 게 식당에 좋은 데서 밥을 먹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편의점 도시락을 먹어요. 네. 그 먹을 수 있죠. 그렇죠. 요즘 잘 나오니까. 그런데 계속 그렇게 생활하잖아요. 나 뭐 때문에 일하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흔한 말로 현타라 그러잖아요. 내가 왜 이러고 이렇게 어렵게 일하면서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나는 여기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생활 수준 자체가 팍팍해지면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면 그런 것도 힘들 수가 있고 그런데 답을 찾자고 보니 뭔가 줄일 수 있는 소비가 별로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 소비 수준이라는 게 한번 늘려놓으면 줄이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중형차를 타다가 소형차를 타기는 또 사실 어렵거든요. 불가능하다면서요? 예, 집도 30평대 살다가 20평대로 줄이는 건 대단히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이게 심리적인 그런 박탈감도 있어요. 그리고 30평대에 방 3개에 넣어놨던 그 짐들을 다시 좁은 집으로 옮기는 것도 사실상 힘들고 옮겨서 꾸역꾸역 넣어놓는다고 하더라도 이사 비용이라든지 거기에 새로 맞춰가지고 뭔가를 세팅을 하려면 그 비용도 더 들어가니까 실질적인 도움도 별로 안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줄일 수 있는 소비가 뭐가 있느냐를 늘어놓고 봤을 때는 결국은 뭐 외식비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지금 것들. 말씀드린 그런 것들밖에 못 줄여요. 못 줄이는 거고 그러면 여기가 충격이 어디서 더 오냐 하면 부유층이 아니라 서민층, 맞아요. 저소득층에서 오히려 더 크게 심각하게 충격이 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일수록 엔겔 개수가 높잖아요. 네. 엔겔 지수가 높은 이유는 그분들이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먹어야 되는 지출해야 되는 기본은 똑같아요. 부자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나 삼시세끼는 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가격은 좀 다를 뿐 백화점에서 소비를 하냐 마트에서 소비를 하냐의 차이인데 이분들은 굉장히 어차피 저렴한 소비를 하고 있는 와중에서 여기서 더 줄일 수는 없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충격이 훨씬 더 크고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길어지게 되면 장기화되게 되면 충격들이 여기서 발생하는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요 있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주식 좀 오르잖아요. 네. 그럼 이제 버틸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은. 네, 마음으로. 그리고 또 이렇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산이 자꾸 늘면 밥 네. 먹어도 배 안 고프다. 작년 재작년에 그런 경험 하신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어려운데 네. 주식시장이 그냥 초토화가 돼버리니까 가슴이 특히 아픕니다. 가상자산 같은 경우 네. 그 주식은요 이런 건 있잖아요. 저 기업이 매출이 막 늘고 그러면 언젠가 올라갈 거야. 그렇죠. 네, 그런 희망이라도 있는데 가상자산 시장은 어머 없어졌어. 내 돈이 녹아버렸어. 네. 이런 상황이 오더라고요. 이게 유동성이 늘어났을 때 가장 이제 마지막에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들을 경계를 해야 되는데 유동성이 꺼지게 되면 그런 것들부터 먼저 꺼져. 자산 가격이 빠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건 일반적인 당연한 상황인 거고 거기에 가상자산 시장에서 굉장히 큰 이슈들이 3가지가 발생을 했잖아요. 신뢰를 붕괴했던 루나테라 사태도 있었고 뭐 FTX 사태도 있었고요.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모 게임 회사에서 만든 코인 이게 상장 폐지되는 일도 있었고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신뢰 자체가 굉장히 큰 금이 가는. 다시는 안 해 이렇게 돼. 그렇죠. 그리고 이게 과연 다시 올라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들이 계속 들게 되는. 그러니까 전반적인 시스템 자체를 우리가 고민해보게 되는 계기들이 이 큰 굵직한 게 3개 있다 보니까 네. 이게 어느 정도 금리도 떨어지고 유동성이 조금 더 풀린다라고 하더라도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자꾸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서로 이제 믿고 거래를 하는 건데 오로지 믿음이죠.
근데 나한테 사기쳤어? 그렇죠.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사실은. 심지어 다방면이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사기쳤어가 이 코인 자체에 대한 신뢰를 잃은 경우도 루나테라 사태에서도 우리가 한번 있었고. 겪었고, 그 코인이 거래되는 거래소에서 문제가 생긴 이 뭐야 코인만 조심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걸 또 어디서 거래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조심해야 돼? 이런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그 거래소에서 이 거래소를 믿고 거래를 하던 코인이 상장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가지고 폐지가 되는, 그럴 거면 왜 상장시켰어? 라는 그 전반적인 다방면에서의 신뢰가 붕괴되다 보니까 이걸 회복하기에는 좀 장시간이 네.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마치 짠 것처럼 다 같이 힘들어 볼까나 이렇게 2022년을 우리한테 했던. 네. 근데 2023년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금융당국에서 발표하는 지표를 보면 뭐 썩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심지어 낮은 성장률 1.6%가 우리나라 내년 예상치인데, 그렇죠. 그거는 그래도 그나마 좀 좋게 본 거다. 늘 좋게 보죠.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1.6%도 안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그런데 생각하세요? 그런 전망 자체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2021년에 2022년을 전망하기로는 이렇게 안 봤거든요.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도 모르는 거고, 경기야 우리가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뭐 앞서 말씀드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게 되면 또 아주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안 좋은 것들을 대비해 놓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 이런 상황에 위험에 빠지면은 이렇게 대응해야 되겠다라는 안전장치만 걸어놓고 있으면 더 위험한 상황으로 빠지지 않을 테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좋은 일들도 벌어질 수 있는 희망은 언제든 있다라는 거는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었던 분이 매일 네. 세수를 했다면서요. 자신이 망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 그리고 그분은 나오면서 이제 괜찮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매일 세수를 하면서 마음을 좀 닦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지금까지 뉴스는 경제다 김현우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